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4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겠고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월요일 아침 수도권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으로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한편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4.4도, 대전은 24.8도, 부산은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무덥겠는데요. 서울은 29도, 광주는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주 중반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허위 신고입니다.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자 자해를 한 뒤에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결국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여성 A씨는 반년간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다툼이 잦아지던 2021년 4월경에 남자친구가 이제 그만 관계를 끝내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여기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잠든 틈을 타서 흉기로 자신의 목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몰래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A씨가 무시를 하니까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면서 여러 차례 긁어댔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진 경찰과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가해했다는 역시 또 한 번의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결과 남자친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자작극을 벌이고 남자친구에게 누명까지 씌웠는데 글쎄 뒤에는 그 여자가 밝혔어요? 자기가 아니요, 그랬다고? 재판에서도 태도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억울했던 남자친구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여성 A씨는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21년 9월까지 이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해서 이 사건이 2심 재판까지 갔습니다.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무려 440일 동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 혐의를 벗었다고 하고요. 허위 진술을 한 A씨 무고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제대로 바로 잡혔으니까 다행인데 네. 이게 만약에 바로 잡히지 않고 진짜 이 사람이 한 행위로 오인됐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냐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이 기간 자체도 440일 만에 아이고. 혐의를 벗은 것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예, 무섭네, 무서워요 네. 정말.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포기 각서입니다.
쿠팡의 이 배송과 이 소분 업무, 물류창고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근무자들을 상대로 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커머스 1위 업체로 꼽히는 이 쿠팡의 위탁 업체인 만큼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산재 보험 포기 각서 이걸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온 물건들을 다시 소분 작업을 해서 고객에게 배송하는 거점을 쿠팡 캠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로부터 이 제주 지역 쿠팡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비물류 업체가 근무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 각서라는 서류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각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본 각서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는 내용과 실업급여, 산재급여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모든 법률적, 금전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조항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근로자가 아니니까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바라지 말라 이런 네. 걸 문서로 작성한 건데 야 요즘에도 이런 거 작성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엄연한 위법 사항입니다. 이 비사는요, 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 계약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 비용이라든가 각종 비용 부담, 또 이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의 규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 미가입 서약서를 받아온 건데 사업장에 종속돼서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분명한데도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처럼 3.3% 세금을 내도록 계약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계약서에도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업체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니까 그제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사 관계자는 제주 지역 특성상 장기적으로 일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서 용역 계약 형태를 맺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는 노동자 중에서 보험료 징수를 원치 않은 근로자가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면서 현장을 살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예, 3.3 계약이라는 것도 또 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듣죠. 별게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탕후루입니다. 탕후루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꼬치에 꽂아서 설탕물을 얇게 발라서 굳혀 먹는 중국의 전통 관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종의 과일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이런 탕후루가 굉장히 유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반찬 이름에 탕후루를 붙여서 신조어를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마라탕에 이어서 탕후루도 정말 붐이라고 부를 만큼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던데. 근데 한국 음식에 탕후루 이름을 붙인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탕후루가 국내에서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멸치볶음을 예를 들어서 멸치탕후루, 콩자반을 블랙빈 탕후루 이렇게 한국 전통 음식 이름에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뭔가 얇게 설탕이나 이 물엿으로 코팅하는. 네. 그래서 탕후루를 붙여 부르는 어떤 유머글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한민국에서 탕후루가 잘 팔리는 이유라는 글에서 작성자가요. 조선시대부터 선조들이 탕후루를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멸치볶음과 콩자반 사진을 첨부하면서 멸치탕후루, 블랙빈 탕후루 이런 신조어를 얘기를 한 겁니다. 글을 접한 시민들이 멸치볶음이 탕후루의 조상이었나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면서 해당 글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나 반찬, 간식에 중국 음식 이름을 붙여서 유머로 소비하는 것이 한국 음식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특히 중국 공정 이런 것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도 한국 음식을 탕후루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자기 음식이라고 주장할까 봐 겁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유머로 소비하는 일이 불편하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탕후루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말이 있네. 맛탕, 고구마 맛탕. 이거 고구마 탕후루네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닌가 그럼?
과일 맛탕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좀 바꿔야 근데 돼요. 이게 뭐 농담 삼아 탕후루라고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워낙에 중국이 또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착한 축제입니다. 최근 바가지 요금으로 일부 지역 축제가 비난을 받은 것과는 달리 무주 반딧불 축제에서 착한 가격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바가지 없는 축제 이미지를 완전히 굳히려는 곳으로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 축제였지만 뭐 어묵이 10,000원. 과자 한 봉지 7만 원.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하다 싶은 네. 경우들이 많았고 이 때문에 뭐 지역 축제 하면 바가지다 이런 인식까지 생겼었는데요. 바가지 없는 축제가 열렸다고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네. 무주 반딧불 축제는 바가지 요금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또 안전사고 없는 이른바 산모 축제를 지향하면서 지난 2일 개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음식 가격이었는데요.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 등 대부분의 음식이 8,000원에서 10,000원대에 다른 축제와 비교하기 어려운 값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값만 저렴한 것이 아니고 양까지 푸짐하고 맛있다고 하면서 관광객들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일회용품 없는 축제, 또 안전사고 없는 축제까지도 좋은 이미지를 얻으면서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축제도 이제는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돼요. 근데 네. 지역 축제 이러면 제일 신경 쓰는 게 연예인, 가수 누구 섭외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고액의 출연료를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면에서는 위축되거든요. 네네. 대학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축제도. 순수성을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함께해 주실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요즘 이 기업들의 선한 영향력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 200개사의 이 사회 공헌 활동을 좀 조사해 보니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38.6%라고 하는 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이 부모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 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다.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옛말이고요. 요즘엔 착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특히나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기업은 소비자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D사의 사례입니다. 자, D사는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그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순직이나 공상퇴직 또는 자살 등의 아픔을 겪은 소방 공무원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령 순직한 소방 공무원의 미취학 자녀에게 1인당 최대 연 400만 원의 양육비를 또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합니다. 또 자녀와 양육자에게 심리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전문 심리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의 이 아픔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네. 자, 다른 지원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D사는요,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간 여행자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사진과 영상, 에세이 등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서울 시내 7개 중학교가 참가해서 사진 이론 수업을 듣거나 또 DSLR 카메라로 현장 출사를 가거나 다양한 인문학 강의와 토크 콘서트를 듣는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어른인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나기도 안 합니다. 됩니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아이로 돌아갈 수도 없고 참. 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또 다른 기업은 어딜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 에너지와 화학, 통신에 특화되어 있는 S사의 이야기입니다. S사는요, 이 사회의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아우르는 촘촘한 노력을 좀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지난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청소년 마음 건강 지킴이 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S사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 8억 원 상당의 버스 총 5대를 지원했고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소년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상담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이게 버스로 이동하는 만큼 뭔가 지역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담 버스는요, 평소 접근이 어려운 도서 벽지부터 이 아파트 단지까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고요. 또 청소년 상담사와 지도사가 이 버스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상담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가상현실, 이 VR 체험과 성격 유형 검사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버스는 이 전남에서 운행을 시작해서요, 내년까지 대전과 세종, 충북, 경남 등 총 5개 권역에서 운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선한 영향력.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자, 마지막은 식품과 유통 등에 특화된 엘사의 사례입니다. 자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엘사는요,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1박 2일 역사 기행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이 참여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또한 지난 4월 엘사의 장학재단은 이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장학 사업은요, 현재까지 총 187명에게 제공됐고요. 약 13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놀 권리를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국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아이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사는요,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산 동래구 1호점을 시작으로요, 지난해까지 전국 곳곳 24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15억 원을 들여서 이 전남 여수시 등 전국 4개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호선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은 이 무대를 세계로 넓혀서요, 지구촌에서 화제가 되는 자동차 영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차차차 글로벌 핫클릭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이 한 트럭이 있으면 안 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바로 하필 그때 멈춰서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도네시아 이 스마랑의 한 기찻길입니다. 네네. 무슨 이유인지 이 건널목에 저 트럭 한 대가 트럭이 서 저기 있습니다. 철로에- 그리고 또 이렇게 열차가 어머나. 꼼짝하지 않던 트럭이 결국 열차와 충돌하고요. 그 충독으로 큰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시뻘건 하염이 순식간에 열차를 뒤덮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트럭이 기찻길 중간에 하필 엔진이 고장이 나면서 이렇게 멈춰서게 됐던 겁니다. 그럼 트럭이 고장나서 선로 위에 서 있었던 거네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라고. 와. 아니 근데 이게
불길이 엄청 세더라고요. 맞아. 그럼 거기 트럭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거기 승객들 다 괜찮나요? 다쳤겠다. 다행히 이 사고가 나기 전에요. 이 트럭 운전자가 철도 경비원에게 사고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트럭의 자리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충돌 후에 열차가 화염 속에서 멈춰 섰는데 모두 신속하게 대처한 덕에 이 승무원과 비롯한 한 600여 명의 승객들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선도도 빠르게 좀 수리가 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상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사상자가 0명 정도 나온 다행스러운 진짜 다행이다. 예. 진짜 다친 사람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네. 저 영상 보니까 정말 끔찍하잖아요. 아니 지금 본 건 인도네시아의 건널목 사고였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위로 다니는 철도가 아직 있으니까 맞아요. 종종 이런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네. 갑자기 차단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맞아, 상상은 해봤죠. 실제로 네. 우리나라도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예.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네. 차단기가 내려왔어. 기차는 저기서 오고 있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려야죠. 자, 그래서 어떤 2018년에 울산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너무 당황해서 차를 놔두고 그냥 갔어요. 네. 근데 기차랑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크게 부서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그 차 운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거든요. 네네. 보험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못 받은 거예요. 맞았나 못 받았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운전 중에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 내려야죠. 어떡해요? 보험사한테 전화하면서 저 지금 내립니다. 사고 나기 직전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 내리면 근데 이 기차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차를 돌진해서 차단기 부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차단기가 부서진대요. 차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 부서지기 때문에 생명도 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서진 거에 대해서는 값을 물지 않아도 돼요.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에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사람 생명이 우선이다. 맞아요. 꼭 생각하셔야 하셔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데 부상이 나거나. 이제 앞뒤로 막혀 있는 거죠. 차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차보다는 생명이 먼저니까 네. 일단은 내려서 탈출해야죠. 예. 당연하죠. 이게 맞는 거죠? 네.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장마철에는 피해야 하는 차입니다. 마철에 피해야 된다. 네, 이 대만의 한 도로에서요, 비 올 때 주행을 좀 피해야 하는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만에? 어떤 차였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현지 시각 지난 뭐야? 8일입니다. 우산 쓰고 가? 도로인데요. 빗속에서 눈에 띄는 이 빨간 스포카입니다. 이게 좋은 차 같은데. 좀 이상한 모습인데 이 와이퍼를 켜거나 지붕도 없고요. 빨간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에서 이 저런 차를 만나면 좀 어떤 생각이 들 것 나 같아요? 원래 저렇게 생긴 차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거 사실 그 뚜껑 없는 차 다 사람들 로망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거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저걸 타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냐면 먼저 세게 달리잖아요. 머리가 완전 엉망진창이 달라요. 되고요. 다 날려. 비 오잖아요. 완전 좋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얘기 보니까 이거 고장이 났나 싶을 정도로 이게 어쨌든 굉장히 비싼 차인데 빨간 우산을 깔맞춤으로 했긴 했는데 완전 쫄딱 다 젖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지붕이 없는 이 차 또 정체를 알면 더 놀라실 텐데 이 전 세계에 499대밖에 없는 애플사의 슈퍼카라고 합니다. 금액이요 무려 35억 원입니다. 어이구야. 이 앞유리가 없어도 운전석 내부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까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차량 지붕과 앞유리가 없어서 비 오는 날에는 운전하기엔 조금 난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슈퍼카를 안 사는 거예요. 아. 안 사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어떡할 거냐고 지붕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어떡할까요의 의문 때문에 전 세계에 499대밖에 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0대도 아니고. 근데 저 깔맞춤 한 거 같은데? 저 빨간 우산 우산이랑. 써가지고 저 우산도 F사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딱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네티즌들의 의견은 좀 갈렸습니다. 비를 맞아도 좋으니 뭐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아이고, 있었고 35억이라면. 또 다른
다양한 의견은 말씀 주신 것처럼 35억 슈퍼카의 굴욕이다. 네. 이런 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왜 올림픽대로였어요. 네. 비가 막 오는데 우산 쓰고 네. 이게 가능할까요? 우산 아니, 쓰는 운전? 근데 저거 슈퍼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5억 주고 지붕 없는 차 안타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올림픽대로에 저렇게 35억짜리 차를 우산 들고 탔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차가요, 빗길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우산을 들려면 한쪽 손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조향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우산이 날아가 버리면 다른 차의 앞에 이게 맞네. 갖다 붙어버리면은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48조에 보면요, 모든 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방법이나 속도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카 주행할 때는요,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네. 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비 오는 날 꼭 피해서 주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있네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예요. 비가 오르니까. 네, 아우 비 맞고 이거 아우. 여성분들 그 스카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조심. 스포가 타다가 바람에 스카프가 날려가지고 바퀴에 휘감겼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스포가 위험해. 그래서 안 사는 거라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슈퍼카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매연 가득한 그게 그 저 맞아요. 도로에서 뚜껑 열고 나 안타깝더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차는 막 쌩쌩 달리는 차인데 달릴 딱 때마다 막혔잖아요. 내 차하고 똑같이 막혔으니까. 이재용님 오늘 너무 부러워하는 게 티나요, 지금. 안 티나요? 다음 영상 볼까요? 그냥 다음.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입니다. 뭐지? 이 베트남에서 간 큰 도둑이 운전자 코앞에서 물건을 훔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일 텐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베트남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이 손님이 없는 사이 가게 주인이 이 의자에 누워가지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남성이 있거든요. 바로 이 옆인데. 살금살금 조심히 오토바이를 옮기는 남자. 그러나 이 주인은요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요 핸드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안 돼, 사장님 옆에 봐. 도둑이야, 사장님. 아니 이거 저걸 아니 모른단 지금 말이야, 진짜? 사장님 너무 시원하게 누워 계신데. 이제 알았어. 봤어. 그렇습니다. 저렇게 완벽한 범죄가 좀 일어나나 했는데 달려간다. 빠른데? 네, 결국 도둑은 범행을 좀 실패하고요. 대기하던 공무원과 함께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야 저걸 어떻게 눈치 못 채냐 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서 훔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강심장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근데 저는 뭐 해외 저런 영상을 볼 때마다 와 우리나라는 정말 막 카페 갈 때 그냥 막 올려두고 다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죠. 그 커피숍에서 위에다가 노트북하고 휴대폰 놔둬도 잠깐 어디 갔다 와도 아무도 안 그대로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자전거는 또 달라. 자전거는 이렇게 열쇠 채워놓고 이래도 어느 틈에 그걸 가져가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그냥 이거 도난이잖아. 외국에 나가보면 참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 네. 밤에 이제 마음 놓고 다니고 또 소매치기 걱정 없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자전거 절도는 또 많습니다. 또 희한해요. 그거. 그 왜 그러냐면 자전거는 훔치기가 쉽고 추적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번호판도. 예, 이 검거율이 다른 범죄는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데 자전거 검거율은 일본은 한 5에서 6%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5%거든요. 그나마 높긴 한데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이 자전거 이제 절도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CCTV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그 자부심 아닙니까? 시민의 그럼요. 이제 자부심을 지키기 네. 위해서 이런 절도도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자전거도 엄청 비싼 자전거 많아요. 맞아요. 바퀴가 오토바이 바퀴 같은 것도 있고. 그거 뭐 요렇게 요걸로 요렇게 드는 거 1,000만 원 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산다니까. 항상 훔쳐가니까. 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상속은 포기해도 이 연금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요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연금 보험을 받는다. 이게 가능한가? 자, 그래서 관련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돈 빌려준 채권자 역할은 제가 하고요. 억울한 상속자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합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여러분은 돈을 빌려주고 20년간 돈 못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평생 제 돈 3천만 원을 갚겠다는 말만 한 친구. 하지만 저의 기다림이 무색하게도 친구는 빚을 못 갚은 채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친구 재용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이야. 내 돈 갚고 가지. 결국 한 푼도 못 갚고 떠나는구나, 재용아. 누구세요? 나. 누군데 자꾸 재용이 하고 저희 아버지랑 아는 사이세요? 아이고, 옳거니 네가 내 친구 딸 예인이구나. 야, 예인아. 야, 아저씨 기억나지? 갑자기 너희 아버지가 내 돈 안 갖고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너라도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 아버지한테 빚이 있었어요? 그렇지. 아니 그래요 얼만데? 그 빚 제가 갚으면 되잖아요. 네가? 네. 그래? 3천만 원. 에? 3천만 원. 아니 300도 아니고 아니 죄송한데요.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 3천 원도 안 돼요. 에? 저 그냥 아버지 재산이랑 뭐 빚 다 포기할게요.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니, 야야야야. 너 너까지 안 겠다 그러면 어떡해, 예인아. 내가 빚 깎아줄게. 그 디스카운트 돼 자녀 할인해도 아니, 내가 안녕히 가세요. 자식들마저 아버지의 빚을 못 갚겠다니까 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니 재산이 없다는 친구의 딸 예인이가 새 차를 뽑고선 지나가는 겁니다. 역시 차는 뭐 새 차를 타야 돼. 새 차 냄새. 예인아. 너 돈이 어디서 새 차 뽑았냐? 물려받은 돈이 3천 원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건 아버지가 남긴 그 상속재산 얘기고요. 어. 이건 저희 아버지 그 연금보험금 그걸로 산 거예요. 다른 거. 연금. 네네. 연금 있었어? 아니, 근데 그 돈을 왜 네가 받냐? 당연히 채권자인 내 거지. 야, 차에서 내려. 어서 내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상속재산도 아니고 왜 남의 연금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싫어요. 아니 파란불로 바뀌었다. 아니, 아저씨 야, 갈게요. 야. 안녕히 계세요. 뚜껑 없는 차 저 비싼 차인데. 얘야, 차라도 달라니까. 아버지의 빚을 갚을 돈은 없다면서 연금보험금은 따로 받아가다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채권자의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버지의 이게 빚은 이럴 수가 피하고 있나? 이럴 수가 보험금은 진짜. 받았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최근 이 대법원에서 눈에 띄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1998년 이 남성 A 씨가요, 채권자 B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린 후에 갚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B 씨는요,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서 2008년 승소했지만 A 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고 201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자녀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은요, 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인 한정 승인을 선택해서 빚을 갚지 않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3천만 원이 뭐 넘으면 어떻게 뭐 갚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B 씨는 아예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삐씨 어떻게 됐어요? 이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게. 네, 못 받았습니다. B 씨는요, 이 아버지의 빚을 자녀에게 갚아라고 이 대여금 소송을 냈지만요,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이 변제금 그 크기보다 작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B 씨의 관점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는 자녀들에게 3,800만 원의 돈이 생긴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돈이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한 즉시 연금보험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재산이 없다던 자녀들에게 빚 3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가 아버지가 가입한 뭐 즉시연금 보험에서 나왔다고요? 즉시연금 보험.
저는 처음 좀 들어보는데. 생소하죠. 네. 네, 이 아버지 A 씨가 가입한 상속 연금형 즉시 연금이란 네. 이 원금을 보장한 연금 보험인데요. 만기 전에 사망하면 이 보험 수입자가 일정 보험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 A 씨가 2012년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1억 원을 냈고요. 매달 이자로 연금처럼 받았는데요. 만기일까지 만약 가입자가 생존해 있으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에 보험 만기 전인 2015년에 이렇게 A 씨처럼 사망하게 되면 네. 결국 계약에 따라서 이 보험 수입자이자 법적 상속인인 자녀들이 이 보험금의 일부인 3,8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금 1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그 일부를 가져가게 된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 진 빚이 3천만 원이고 네. 자녀들이 받은 돈이 3,800이잖아요. 그렇죠. 금액대가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럼 요거 자녀들이 요 돈을 가지고 그 B 씨에게 빚을 갚은 건가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즉시연금 보험이 상속 목록에 아예 빠져서요. 이 보험금을 자녀들이 받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 B 씨가 이 자녀들이 대신해서 3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렇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 이거 잘 빚을 모르겠네요. 청산받지 네. 못한 채권자의 입장도 그렇고 또 그걸 상속받은 자녀들의 입장도 그렇고 참 이게 양쪽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네. 있어서 예. 아버지의 연금 보험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지 혹은 갚지 않아도 될지 이 사건의 중요한 관전 요소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의 이 관전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상속형 즉시 연금을 생명보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박수진 씨께서 이 상속형 즉시 연금은 좀 다소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세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보험을 알죠. 그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정된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주변에 뭐 다들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이러면 제가 혹시 모르니까 생명보험. 애들 위해 생명보험 들고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생명보험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러게. 오늘 주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재산보다 빚이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상속 포기. 포기해야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 공부 잘하셨네요. 자, 네.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근데 그 생명보험을 들여두신 거예요. 그래서 고액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어. 네. 그것도 같이 포기되는 걸까요? 아, 그건 어떻게 되지? 근데 다 그렇게 포기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수익자를 자녀로 하신 다음에 생명보험을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자녀가 수익자로 받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그 상속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판례가 이거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자녀들의 원래 고유한 재산이다. 보험사와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받는 거잖아요. 상속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니까 그것도 꼭 한번 들었거든요. 보험에서 그러네. 그러니 이제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보험이 생명보험의 일종인지 이걸 어떻게 볼지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채권자 B 씨가 이겼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대법원은요, 상속형 즉시 연금 보험도 상법 370조에 근거를 한 사람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생명 보험 계약의 일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 거예요.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기존 판례는 생명 보험의 수익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지금 상속형 즉시 연금이 고유 재산, 생명보험으로 봤으니까 이 보험 수익금도 고유 재산으로 판단을 한다는 논리가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이번 사건은요, 상속형 즉시 연금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제도가 일종의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의 수익금도 고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해준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게 새로운 판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저는 머리 뒤쪽으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 빚 안 갚을 수 있겠구나. 또 하나 상속세 안 낼 수 있겠구나. 아, 그러네. 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요거 실제도 좀 그럴 수 있나요? 뭐 첫 번째는 일단 뭐 채권자가 억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보험이라는 걸 잘 생각,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그 어떤 그 사고, 뭐 사망이라는 이걸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자녀가 수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자녀의 고유재산을 보는 게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뭐냐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또 수단으로 많이 이용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와 보험금의 그 차익이 있잖아요. 차익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가 이거를 이제 세금 회피 수단으로 많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2014년부터는 그 비과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망보험금도 어떤 때는 세금을 내고 어떤 때는 덜 내고 또 안 내고 뭐 이게 다 적용이 된다면서요? 아니 왜 같은 사망보험금인데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보험료 납부를 실제로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라든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은 계약자라고 하고 누가 사망했다 할 때 그 누가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자신이 사망했을 때 이 수익금, 보험금을 딸에게 받는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세금을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버지가 보험료도 다 납입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 딸은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떤 경제적인 대가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앞선 내용에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고유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걸 취득을 했고 아버지가 사망한 걸 기화로 해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라도 자기 노력 없이 형성된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정당한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 특히 이제 아. 보험료가 보통 이제 통장에서 자동이 치러 나가잖아요. 네. 보통 그 통장을 봐요. 이 통장이 네. 부모님이 내준 거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이 자녀한테 미리 증여한 거라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를 내는 게 맞고 아. 이 돈은 자녀 통장에서 나가면 그럼 자녀가 낸 것으로 되기 때문에 네. 상속세를 내지 안 않아도 내도 됩니다. 되고.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절약하고 싶으면 이 자동이체 통장을 자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사실 부모가 이렇게 리턴 해줄 수도 줄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 못 보는 건가? 뭐 그것까지는 사실 이제 과세할 때는 누구 돈으로 나갔는지 그게 중요시 여기기 맞아, 때문에 맞아. 원칙적으로 이제 통장을 기준으로 통장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가끔 이제 아버지들이 바빠서 이제 신경을 잘 못 쓰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보험에 또 보장받는 사람이 있고 보험금을 또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 이럴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계약자, 거예요. 피보험자. 그럴 때는 세금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보험 계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보험료를 냈어요. 네. 근데 계약 내용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했을 때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을 아들이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험료 계속 납부하시다가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아들이 수익금을 보험금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네. 이때는 상속세가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과 노력으로 아들이 보험금이라는 수익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여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험료를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장을 하실 때, 약정을 하실 때 이런 관계들을 잘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몰라서 말씀드리는 애가
뭐 직장 생활에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네. 아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러면 애 통장에서 300만 원 보험 들고 내가 300만 원 주면 되지. 아, 그 걸려. 애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0이 보험으로 들어가면 그 누가 정상으로 보겠어요. 그러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뻔했네 또. 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제목이 네. 특이한데 세대 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코너입니다. 네, 주로 기성세대들이 뭐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뭐 비슷한 말로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맞아. 뭐 아니면 내가 다 해봐서 알고 있는데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 평소에 제가 아는 뭐 이재용 아나운서 그런 말 하는 거 잘 못 봤긴 했습니다만 뭐 이 말을 좀 자주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거 혹시 뭐 수림 씨 있으세요? 저는 70년대 태어나서 9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X세대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진짜 바지 바닥 끌고 다니는 그 힙합 바지 입고 그때만 난 알아요 이 나왔죠. 땀이 헤리가 흐르고 이러면서 X세대 네. 잘 나가는 신세대였단 말이에요. 어. 근데 세월엔 장사 없네요. 지금에 또 진짜 아유 우리 때는 애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꼰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호선 교수님은 네.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런 말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하지 않아요, 근데? 잘하죠. 하죠. 한다니까요. 근데 하는데. 요새 뭐 MZ 세대들이 삼요라는 걸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뭐 이거 하고요. 대신에 그 윗세대들은 삼야를 한다 그러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야. 해보란 말이야. 말이야. 야. 이렇게 삼야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게 대개는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회고 절정 효과다. 그래서 이거는 회고, 내가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하는 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개 어떤 기억을 곧 과거를 가지고 올 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가져오는데 하나는 긍정 회고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 회고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맞아, 잘못했던 거 자꾸 생각나는 거, 맞아. 후회 많은 거 이거는 부정 회고고 라떼는 말이야, 내 때는 그랬단 그렇지, 말이야라고 하는 이런 성취를 이야기하는 건 긍정 회고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긍정 회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성찰을 가져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잘했던 것, 이루어놨던 것들을 맞아. 손가락으로 헤어보는 것 같은 그런 기억, 아주 긍정적 기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우리가 뭐 아랫세대랑 얘기할 때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라떼는 말이야 할 때는 네. 그때가 이제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기쁘고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 제가 그때 젊어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시대적 분위기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뭐 그 어려운 와중에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긍정이죠. 김민준 기자도 그렇고 장혜인 아나운서도 그렇고 라떼는 말이야 얘기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그지? 라떼는 말이야까지는 안 하는데 뭐 요즘 그 젊은 꼰대라 네. 그래서 젊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끔 전 느끼는 게 저는 늘 이렇게 밝게 눈을 맞추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요즘 애들은. 이렇게 휴대전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때 맞아, 그러더라. 맞아. 요즘 그게 애들은. 약간 네. 속상한 마음은 네. 있어. 나는 안 저랬는데 뭐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들을 안 하더만. 바로 나오죠. 저도 우리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하면 좋잖아요. 아유 너무 좋죠. 인사를 어린데. 또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네. 그 저희 이제 기자들 수습 기자 생활이 네, 있잖아요. 네. 제가 경찰서에서 그 네. 숙박을 했던 마지막 세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말끝마다 나 수습 때는 나 수습 때는. 계속 나오는 나 거예요. 수습 때는. 경찰 출입할 때. 네, 경찰 출입할 때. 힘드니까. 그때 뭐 거기서 자고 먹고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나 수습할 때 그랬는데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대 간의 언어들도 있고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둔다고? 요즘 애들은 왜 자꾸 퇴사하는 맞아, 걸까? 맞아, 맞아. 입니다. 이거 맞아.
요즘은 정말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퇴사에 대한 인식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사진 보고 이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맞춰보세요. 사진 볼까요? 네. 뭐야? 네. 안녕히 계세요, 아, 한 여성이 손을 번쩍 들더니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 그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맞아. 이게 뭘 의미하고 수림씨는 아는 것 같고 아니 딱 보니까 안녕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진짜. 인사하는 것 같죠? 네. 이효성 교수님 혹시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땡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 얼굴이 저렇게 예뻤다, 기억하라 이런 뜻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 아닙니다. 전 알아요. 네, 정답은 바로 퇴사짤이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 속의 한 장면입니다. 이 캐릭터가 남긴 대사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뭐 화제가 됐었고 네.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거 제가 어제 밤부터 연습했는데 수림 씨가 손 올려야 날것 돼. 같아요. 네,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클레어 숙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올려야 돼. 뭐야. 톤을 올려야 돼. 아니 너무 즐거운 거야. 이게 퇴사가 우리 때는 뭐 사실 정말 저희 때만 해도 퇴사란다는 건 굉장히 암울한 일이거든요. 네. 맞아. 뭔가를 끝내고 뭔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는 고민 앞에 서게 되는데 요새는 제가 볼 땐 이게 약간 욜로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사는 인상인데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멈추겠다.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나를 자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마 계약직이 일상화된 지금 사회에서 이 젊은 층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유기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MZ세대에게 이제 퇴사는 뭐 더 이상 뭐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퇴사 짤을 공유하면서 유쾌한 놀이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퇴사 파티를 열어주거나 이호선이네요. 또 퇴사 브이로그까지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절교해요. 합니다. 야 퇴사 파티라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같이. 우리 예전에 절교해요. 그냥 네. 조용히 사표 내고 맞아. 아니면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사표 던지고 그리고 그냥 뭐 조용히 인사할 사람 있으면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야 뭐 그동안 고생했는데 따로 한잔 해 이러고 나가는 거지. 그걸 뭐 퇴사 파티까지 하면서 당당 너무 그건 달라졌어요. 아니었거든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퇴사할 때는 숨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꿈꾸면서 들어간 직장이니까 꿋꿋이 해야 되는데 1년 못 채우고 나간다는 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되게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엔 네. 진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나랑 맞지 않는 회사에서 뭐 1년 버틴다, 뭐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빨리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조기 퇴사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건데 통계에 잡힌 게 있습니까? 조기 퇴사자가 1년도 안 돼서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10명 중에 3명이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고 아유, 해요. 그러니까 입사 후에 언제 첫 이직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입사 1년도 안 돼서 이직을 준비한 직장인이 3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 2년 미만이 27%. 그러니까 1, 2년 안에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또 MZ세대들은요. 선퇴사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할 곳이 정해진 다음에 퇴사했다는 응답자가 21.2%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8.8%가 퇴사 후에 이직 준비를 했다 이거죠. 아니 진짜 요만한 바늘구멍이잖아요. 바늘구멍 뚫고 입사를 한 건데 신입사원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퇴사를 한 경우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퇴사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맞아, 이렇게 진짜 얘기하는 경우가 끈기가 많거든요. 없어. 네. 근데 우리가 끈기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1년 동안 들어가는 교육 비용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지금 청년들은 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겠어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거야말로 세대가 서로 앉아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퇴사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 동아일보와 청년재단이 함께 이 청년층이 생각하는 퇴사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1위는
업무량 대비 낮은 보상이었는데요. 일이 많아서 워라밸은 무너지는데 그렇다고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네. 직장을 떠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근로 환경이 불만족스러워서 아하. 또 불합리한 조직 문화 때문에 또 성장 기회가 부족해서라고 답한 청년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 나와 맞지 않은 직무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니 빨리 퇴사를 해서 새로운 도전하는 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퇴사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저희가 퇴사를 결심한 한 20대 남성에게 차마 사직서를 쓰지 못한 진짜 퇴사 사유를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닌 지 1년 만에 퇴사한 20대 남자입니다. 저는 사직서에 못 쓴 진짜 퇴사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 저 퇴사할 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회사를 빨리 관두냐 하셨죠? 왜 이렇게 팀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만 자꾸 바뀌는지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팀장님, 저는 영어랑 1어를 잘하고요. PT 기획을 잘해서 이 회사 들어왔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저한테 민원응대랑 단순 문서 처리만 시키셨죠? 그것도 1년이나요. 제 적성이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키시는 거니까 아무 말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하니까 다른 회사에 취업했던 친구들은 저보다 앞서 나가는데 저만 도태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퇴사하는 겁니다. 너는 집에 돈이 많냐? 회사 관두면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러셨죠? 저 돈 없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서 처리 같은 단순 작업보다 선배님들의 전문성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들어오는 신입은 그런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고민 많이 했네. 사직서에는 차마 쓰지 못한 퇴사의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요, 퇴사하는 게 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장점이 분명히 뭐 일어나 혹은 뭐 PT, 영어. 네, 뭐 영어, 회화 이쪽에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단순 업무만 시켜서 내가 뒤처진다고 느낀다? 그렇지. 뭔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재용 아나운서 어떠세요? 근데 팀장이 진짜로 일부러 물먹이면서 저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입사한 지 1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1년 됐을 때는 순환 보직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처리 같은 단순 업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단순 업무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할 사람을 또 아르바이트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입사 1년째. 왜 우리 취권 같은 거 보면 소화자가 어느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한테 얘기를? 취권을 가르쳐주기 전에 예. 이렇게 물 떠와라 맞아, 뭐 맞아. 해와라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 민원 업무하고 서류 처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회사 돌아가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맞아.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제 그렇죠, 잘하시는 그렇죠. 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생활 해봐서 그런데 1년 차 징크스, 3년 차 징크스, 5년 차 징크스, 10년 차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럴 수 있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취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 사람. 확실히. 근데 전 사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월급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끈기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긴 했었는데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한다. 이런 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퇴사도 사실 젊고 패기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팀장님 저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패기로 다른 데 가서 자신의 성장을 하면 잘할 것 같고요. 또 이 팀장님도 사실 이 신입사원이 왜 나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러니까, 맞아. 아, 뭐 때문에 나갔을까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기성세대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 뭐 MZ세대나 네. 또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신입에게 회사를 관둘 때 이 말만큼은 하지 마라 라고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혹시 있을까요? 회사 욕을 대놓고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직장 상사에 대한 그 불만이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욕을 막 이렇게 대놓고 하고 이러면 그래. 나중에 어쨌든 그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돌고 좁아, 돌아서 세상 좁아요. 야, 쟤는 그 욕하던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제일 곤란한 게
서로 이렇게 수임 씨하고 나하고 막 있어. 근데 막 누구 욕을 해. 근데 막 동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저희 가서 야, 걔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그렇게 반드시 돼버려. 얘기해요. 반응 보이면 안 돼, 그럴 때. 비밀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또 만약에 퇴사를 할까 말까 하는 직장인들한테 이런 회사는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하는 뭐 기준점이 좀 있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3대 어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분위기 자체가 어두운 회사가 있어요. 회사 전체 분위기가 이건 물 먹은 솜보다 더 어둡다 싶은 그 먹구름 속의 분위기가 있는 무거운 계속 지속되는 있어. 아니 우리가 왜 업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계속 어두운 경우라면 저는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어두운 회사가 있어요. 굳이 나에게만 정말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는데 단기가 아니라 아주 장기에 걸쳐가지고 회사 전체적으로 나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계속 주고 있다. 맞아. 그럼 저는 그 회사는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가 어둡다.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단기도 별로지만 장기도 좀 별로고 이게 결코 이 회사나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 3대 어둠 안에 있을 땐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이든지 좀 익어야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요 익어가는 시기 정도를 보통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회사를 익히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 이상 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요새 MZ세대는 일명 풀린 효과라 그래서 정말 똑똑한 세대입니다. 훨씬 더 윗세대들보다 IQ도 높고 아주 창의성도 좋고 또 다국어를 또 하고 문화적으로도 확산성이 넓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옛날에 바닥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잘하는 능력 중심으로 좀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라떼는 말이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딸아, 아들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결혼을 안 하니? 결혼을 안 하니? 네, 고민이에요. 결혼 왜 안 하니? 청년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습니다. 네, 비혼을 결심한 MZ세대 때문에 고민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네. 이번에도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볼까요? 옛날 드라마. 혹시 드라마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알죠. 옛날 드라마네요. 워낙 이제 2005년 MBC에서 화제가 됐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입니다. 노처녀 주인공이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산 로맨틱 코미디물이었는데요. 이때 퀴즈예요. 노처녀로 나온 주인공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어머, 그때 생각 안 나는데. 서른 노처녀니까. 한 34, 5 정도 마흔 되지 않아요? 가까이? 됐나? 마흔 가까이 마흔 노처녀니까. 예전에 30 넘으면 노처녀라고 그랬어. 옛날엔 그랬죠. 응, 그랬죠. 네. 32살? 3살? 정답은요. 저 때가 2000 몇 년이에요? 5년? 2005년? 네. 그러면 그럼 한 30 넘은 거 아니야? 30 넘은 거. 30 넘었겠죠. 딱 30살. 아, 30살이요? 네. 그래, 예전에 그랬다니. 놀랍죠. 그 앞에 당시 3자 찍으면 노처녀라고. 맞아요. 현빈 씨가 이제 남자 주인공 역할이었는데 맞아. 그 남자 주인공의 나이도 27살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반영된 2005년에는요. 여성의 평균 초연 연령이 27.7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30살, 30살이면 노처녀다라는 그 설정이 네. 드라마상에서 가능했던 맞아요, 거죠. 가능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 볼 때는 거기서 되게 노처녀로서 이렇게 역할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30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치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 그치. 것 같네요. 근데 그 든든하던 삼식이가 27살인데 노처녀 뭐. 그럼 더 충격적이다 진짜. 27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애기잖아 지금. 지금은 노처녀란 말 쓰면 이거 성차별적 단어입니다. 네. 쓰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1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 뉴스 헤드라인에 노처녀란 말을 썼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쓰지 않아요. 네. 아예 쓰지 않는데 지금 뭐 요새는 노처녀란 말 쓰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 언제 결혼하냐, 국수 먹여줄 거냐 난리 납니다. 네. 그렇구나.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얘기 들어본 지 진짜 오래됐네요.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이 10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뭐 워낙에 달라졌기 때문에요. 라떼는 말이야. 진짜 그 한참 활동할 때 20대잖아요. 네. 근데 결혼 안 했던 친구도 26에 결혼해서 애를 낳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항상 TV는 사랑하시고 막 사람 찾으러 다닐 때인데 결혼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막 하나 둘씩 하니까 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급해지죠. 30 넘어가면 아예 못해. 뭐 처녀 귀신데 이런 얘기 막 떠도니까 되게 불안해지는 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요새야 뭐 다 네. 골드미스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딱 재력을 축적해 놓으니까 맞아. 골드미스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결혼을 약간만 이제 안 한 상태로 조금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만 예민하게 보면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고. 네. 이런 말 진짜 많이 썼고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상황 자체를 결손이라고 봤거든요. 맞아.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건데 사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데 네. 요새야 뭐 다들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거야, 세상이라 이걸 이게 결손이나 문제나 부족으로 보진 않죠. 예전에는 직장 어디 취직하고 이러면 바로 그 다음 수순은 이제 결혼하는 결혼이었어요. 거예요. 그리고 30을 넘기면 사람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었고요. 맞아.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원하잖아요. 네. 그 뭐 여자도 직업이 있고 이런 거. 근데 우리 예전엔 때는 그게 아니었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나이 정도 되면 그 나이 정도의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네. 직장 이렇게 잘 다니면 물론 사회적인 구조가 지금하고 달라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박 돈 모으고 그렇죠. 뭐 하고 하면 집도 살 수 있었고. 그렇죠. 네. 지금은 다르지 지금하고. 다르죠. 전 진짜 달라졌다 느끼는 게 제가 딱 30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왜 벌써 결혼을 해? 그만 해도 너무 어린데 왜 결혼해?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른이네. 근데 젊은 세대가 대체 얼마나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5세부터 49세 사이의 남성 중 47%, 거의 절반가량이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남성이 와. 90년에만 해도 이 19%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요. 여성의 경우는 3명 중 1명이 미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네. 맞아. 예로부터 관혼상제 해가지고 이게 삶의 통과 의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혼은 빼야지. 결혼을 안 하니까 혼은 관상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혼. 그러니까 부모님들 얘기가 지금은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맞아, 입에 맞아. 달다시피 하시잖아요. 네, 답답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비혼을 결심한 여성에게 결혼을 안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한테 결혼하라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독립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보고 언제 결혼하냐고 해서 내가 35 넘어서 하겠다고 했지? 사실 그거 거짓말이야. 나도 언제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더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도 딸이 고생하면서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요즘 결혼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집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우냐고. 나는 그냥 지금처럼 매일 하면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엄마 아빠 건강도 챙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쯤 되면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추석에 누구 데려올 사람 없냐고 그만 물어봐. 진짜 없으니까. 야, 저 뭐 지금 선언을 해버리는데 지금 비혼자 5명 중에 1명은 개인이 선택한 자발적인 비혼이다. 이렇게 짧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세태를 좀 당돌하다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네. 아까 관혼상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관도 안 되거든요. 취업도 어려운 세상이기 그러네. 때문에 이어지는 혼도 어려운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남은 건 상하고 재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서 이들이 안정성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나의 세상하고 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열린 눈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럼요. 예.
자, 오늘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렇다는데 어제도 낮에는 뭐 한여름이던데요. 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뭐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